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우연히 시작한 가게가 성공을 거둔 덕분에 곧 2호점 개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휴무일이라 가게 정리를 하며 라디오를 듣다 옛날 생각이 나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SNS로 홍보를 많이 하고 필수가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로 가면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막둥이 신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재밌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지배하더라고요. 그걸 직접 눈으로 겪었으니 치가 떨릴만도 하죠. 제가 SNS를 싫어하게 된 사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위로 오빠,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 3남매로 비교적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어요. 남들은 저를 보고 흔히 금수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도 처음부터 가정환경이 부유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가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앞으로는 집 걱정 없이 살자며 낡은 빌라를 하나 매입하셨는데 빌라가 있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상당한 여유자금이 생기셨어요. 투자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계셨고 그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 하나로 그 빌라를 매입했던 거였죠. 건설 현장에서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시며 힘들게 저희를 키워오셨는데 우연한 기회로 저희에게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온 케이스였죠. 그래서 부모님은 그때부터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드라마에 나올 법한 거물들처럼 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고 신촌에 오피스텔 건물을 지으셔서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려움도 알고 동시에 여유도 같이 알았던 저는 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살아왔어요. 가진 자일수록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하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또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기대기 싫다며 저희도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작에 재산도 미리 나눠주셨고 볶아먹던 삶아먹던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큰오빠 4명에게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을, 저에게는 10억의 현금을 주셨고 남동생은 결혼 후 독립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을 증여해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언젠가는 저만의 음식점을 차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호텔 조리학과를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호텔에서 한식, 양식 할 것 없이 경력을 틈틈이 쌓았어요.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28살이 되던 해에는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 셰프의 식당에서 보조 셰프로 일을 하게 되었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호텔에 방문하셨던 셰프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셔보고는 함께 일하자며 스카우트 제의를 하신 거였죠. 그렇게 보조 셰프로 일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을 때 셰프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저보다는 3살이 많았고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우연히 식당에 방문한 남편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셰프님에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죠.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나름 곱상하게 생긴 외모였거든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소개받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평생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는 셰프님의 말씀에 남편과 만남을 시작했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식당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매번 집에 데려다 주었고 주말에 쉬는 날이면 식당에 방문해 제가 만든 요리를 먹고 싶어 했어요. 적극적으로 대시한 남편에게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했습니다. 제가 모진 말을 해도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주는 그 마음 하나만 믿었거든요. 다행히 시부모님도 마음이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인사를 가던 날 오늘만은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평소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며 처음 보는 저에게 과할 정도로 많은 것을 챙겨주셨죠. 시어머니는 혹여나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려온다길래 긴장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왜 결혼을 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네요.
먼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인상도 좋고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리네요.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면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저는 긴장되고 굳었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르르 녹았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갓 20살이 된 늦둥이 신우였어요. 바로 그 문제의 신우입니다. 남편과도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늦둥이로 태어난 탓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난다고 하잖아요. 신우이는 좋게 말하면 털털하고 거리낌 없지만 나쁘게 말하면 대책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나이도 어리기에 그저 귀엽기만 했어요. 늦둥이로 자란 탓에 애교도 많고 먼저 언니 하며 다가오기도 하고 부침성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생 같은 마음에 신우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몇 번 가서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그랬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도 거의 데리고 다녔죠.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음식 사진을 찍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진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맛집으로 소문난 파스타 집을 데려갔는데 음식 플레이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음식이 다 나와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며 죽어도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음식이 차려지고 신우이가 사진을 찍은 뒤 식어 빠진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또 한 번은 성인이 된 기념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의 립스틱을 선물로 사주었는데 생일 때는 오히려 먼저 이 브랜드 가방도 사주세요 하면서 들이밀더라고요. 그래도 생일이니까 하는 마음에 덜컥 사줬죠. 나중에 신우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 위주였다가 점점 명품을 자랑하거나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변질되어 가더군요. 실제로 협찬 문의가 여러 군데서 오기도 했고 신우이는 대학까지 휴학하며 집에 틀어박혀 SNS에 점차 지배당하게 되었죠. 잠자고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별도의 스케줄을 짜서 움직이더라고요. 협찬으로도 모자라 무리하게 명품을 산다던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은 제품을 구매해서 리뷰를 한다던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식당도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에요. 낮밤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붐볐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신우이가 한 번은 제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싶다길래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 두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 대의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개인 방송도 하면서 4시간은 죽치고 앉아있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잘 타일러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이는 저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언니 왔어요? 나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요? 라며 안기는 거예요. 무슨 부탁인데요?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줄게요. 말해봐요. 역시 언니 짱! 다름이 아니라 저 컨텐츠 하나 찍는데 컨셉이 명품녀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이번에 회사랑 새로 계약하면서 입지 조건이 더 좋아졌거든요. 조회수 많이 나오면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그런데 언니 카드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요? 네? 카드요? 아무리 그래도 카드는 좀 그렇죠. 얼마나 쓸 건데 그래요? 다시 환불할 거예요? 예이! 언니 자존심이 지 환불은 무슨 환불이에요. 그냥 제 선물 사준다 생각하고 투자해 주시면 안 돼요? 아가씨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야 당연히 해주겠는데 명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많이 사줬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또래에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너무 과하면 오히려 보기 안 좋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컨텐츠 하나 찍으면 돈이 얼만데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파요? 아가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기가 있어서 아가씨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는 거죠. 생일 때 기념일 때 다 챙겨주잖아요. 아가씨 또래는 그 정도도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인데 카드 빌려주고 그러는 거 더 이상 못해요. 안 돼요.
언니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쪼잔하네요. 들어보니 집도 잘 사는 것 같더니만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진짜 딱 그 꼴이네. 신우이는 제대로 토라져 저를 완전히 등지더라고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지만 신우이는 콧방귀를 뀌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부모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느라 미처 그 상황을 보지 못하셨고요.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식사 자리인 만큼 기분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저의 큰 오산이었죠. 밥을 먹고 시어머니가 내주시는 커피와 과일을 먹는데 신우이가 대뜸 저에게 그러더군요. 언니는 시집살이 안 해봐서 시댁 사람들 어려운 거 모르나 봐요. 이참에 엄마가 잘 가르쳐야겠어. 신우이도 시댁 사람인데 어쩜 나한테 그렇게 막대하는지 몰라.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아가, 너 얘랑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규빈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언니는 사람 어려운지 몰라. 이참에 신우이 노릇 좀 해봐야겠어. 왜? 안 돼? 너 그게 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뭘 안다고 신우이 노릇을 한다고 그래? 너 언니한테 그러면 안 돼. 대뜸 저렇게 말하니 저는 아무런 대꾸를 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아까 일에 대한 보복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어린 탓인지 생각하는 것도 어리더군요. 언니 말해봐요. 아까는 그렇게 따박따박 말 잘하더니 왜 쫄려요? 예, 너 그게 새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조용히 안 해? 저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제가 말했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모르게 챙겨준 게 얼만데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요. 생일이면 생일, 기념일이면 기념일. 친구 생일이라 그래서 저번에는 호텔 예약까지 해줬죠. 저번에 휴학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 지금 말해도 돼요? 아가씨 행동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요. 학교까지 휴학하면서 그렇게 SNS에 매달리면 뭐가 나와요? 이참에 다 까불려 볼까요? 봐봐. 언니 눈 저렇게 뜨고 나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이래도 가만히 있을까요, 엄마, 아빠? 가만, 휴학? 규빈이 너 휴학했어? 언제 했니?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휴학을 해? 어쩐지 가만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했다. 너 무슨 생각으로 휴학한 거야? 그놈의 SNS가 뭔데 그래? 그때서야 신우이가 조금 움찔하더군요. 사실 신우이가 학교 휴학한 건 저와 남편밖에 모릅니다. 근데 웃긴 건 휴학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부모님이 신우이의 대학 등록금 학비 명목으로 꾸준히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던 거예요. 신우이는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놀러 다녔고요. 아가씨,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사줄 때마다 영수증 간직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뭔지 알죠? 그동안 내가 사준 것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은 될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 보내주신 등록금 용돈 그거 다 뭐 했어요? 내가 매번 오냐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신우이가 손윗사람? 적어도 나이 어린 아가씨한테 꼬박꼬박 존대해가며 대우해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짜 노릇을 하겠다니 기가 차네요. 감당할 수 있어요? 언니, 그래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어머니 나도 신우이 되는 사람이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해요? 내가 대학을 휴학하던 말도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거 하나 도와주기 어려워요? 보니까 언니 친정도 잘 사는 것 같던데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지 왜 그렇게 속이 좁아요? 말 다 했어요? 여기서 내 친정 이야기가 왜 나와요? 내가 그동안 해준 걸로 부족하면 아가씨가 일을 해서 직접 사입고 사먹고 해요. 나한테 빌붙지 말고. 해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어머님 아버님 이거 보시고요. 저는 더 이상 아가씨한테 일절 지원 못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다달이 드리던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아가씨한테 나가는 돈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시댁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신우이가 대학 등록금 용돈을 모두 털어 온갖 명품을 산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사주었던 것들은 되팔기까지 하면서 그 돈으로 다른 제품을 사드리고 그랬더군요. 물론 휴학을 한 부분은 시부모님은 일절 모르셨던 상태라 더 심각했죠. 저는 그동안 제가 사줬던 모든 것에 대한 영수증을 남편과 시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남편은 자기가 면목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시아버지는 신우의 머리를 밀어버려야 한다며 노발대발하셨죠. 시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게 미안하다며 다달이 보내주었던 용돈 주지 말라고 하셨고,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며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다고 신우이한테 쓴 몫이라며 3천만 원을 주셨어요. 신우이는 휴대폰까지 압수당한 채 집안에 감금당하다시피 통제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참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며 정말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밀어버리셨더라고요. 신우이는 처음에는 악다구니를 쓰며 저를 탓하기도 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었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니 자신이 잘못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늦둥이 딸이 애걸복걸 하니 마음이 아프셨는지 끝내 용서를 하더라고요. 대신 조건을 거셨죠. 신우이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이내 알겠다며 대답을 했고요. 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다. 단 조건이 있다. 대학 등록금을 해줄 테니 그 이외의 용돈 학비는 네가 직접 벌어서 써라. 오빠나 언니의 도움은 바라지도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스스로 알아서 해. 너도 20살이 넘은 성인이니 너 하나 간수는 잘하겠지? 그리고 새언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학교 기숙사는 어림도 없다. 거리가 멀던 짧던 집에서 통학해라. 알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놈의 SNS니 뭐니 하면서 난리쳤다가는 호적에서 팔 줄 알아. 한바탕 소동이 사그라지고 여느 때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모처럼 주말을 맞아 집에서 늦지막히 자고 일어나 TV로 영화를 보며 맥주 한잔을 하고 있었어요. 초저녁이 다 된 시간이었는데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바로 신우였어요.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이 시간에? 그 꼴은 또 뭐고요? 언니, 제가 지금 일하다 와서 꼴이 말이 아닌데 언니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서요. 들어가도 돼요? 일단 들어와요. 밥은 먹은 거예요? 일하면서 공장에서 밥도 주니까 그걸로 끼니 해결했어요. 제가 이제 일한 지 한 달 됐는데 오늘 월급 받았거든요. 근데 이 돈 언니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돈을 벌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언니의 진심을 몰라줘서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미안했어요. 저 열심히 살아서 예전처럼 언니랑 쇼핑도 가고 잘 지내고 싶어요. 미안해요, 언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저에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나요? 사실 신우이가 저와 시부모님께 호되게 당하고 나서 김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방학이기도 하고 복학하기 전에 돈을 바짝 모아야 한다면서 시작한 일이었죠.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은 아팠지만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상황이어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렇게 고생해서 벌어온 땀 묻은 돈을 받자니 제가 너무했나 싶더라고요. 언니, 저 정말 느낀 게 많아요. 저는 그저 언니가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해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돈을 벌어보니 100원짜리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저 다시는 사치 안 부리고 쓸데없는 고집 안 피울 거예요. 오빠나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하고요. 그러니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언니가 나한테 해줬던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아가씨, 내가 원한 건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신우이보다는 내 동생 같은 마음에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된 거예요. 앞으로 예전처럼 잘 지내봐요. 우리 치킨 먹고 있었는데 같이 한잔 할래요? 언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신우이는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예전의 밝은 신우이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저는 몇 개월 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만의 사업을 준비했어요. 모든 요리가 자신 있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장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제 이름을 건 갈비집을 창업했어요. 처음에는 장사였기에 힘들 법도 했지만 제가 가장 믿고 아끼는 직원들과 함께여서 두렵진 않았습니다. 그 직원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신우이와 남동생입니다. 제가 갈비집을 차린다고 하니 남동생과 신우이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건 제가, 서빙이나 인력 관리를 하는 건 남동생이, 그리고 신우이는 서빙을 하며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평생 다 갚아도 모자란다며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3명이 줄을 이루어 갈비집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SNS라고 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 그걸 이용해 홍보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따라한다며 남동생과 신우이가 저를 설득한 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창업을 한 지 1년 정도 만에 2호점을 내야 할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죠. 2호점은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이 합세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신은 차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신우이가 대견하다고 칭찬을 하시고, 제가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신우이는 저에게 혼나기도 하며 눈물을 가끔 흘리지만 혹독하게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월급도 350 정도를 주고 있는데 일이 고되고 힘드니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해요. 또 신우이가 사치 부리면 어떡하냐고요? 절대 그러지 못하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각서를 썼거든요. 우연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신우이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용돈도 드리고 알차게 잘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저에게 결혼자금 1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습니다. 앞으로 2호점을 시작으로 3호점, 4호점도 낼 계획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사업을 같이 하는 바람에 힘은 좀 덜 들지만 많이 행복하네요. 내년 가을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라 조금 더 많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신우이는 벌써부터 고물하며 이것저것 아기 선물을 사놓기 시작했네요. 요즘 SNS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사람 사는 세상 같지 않다고 느껴진 적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저는 예전에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한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없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도 혹 주변에 놓고 지나가는 것이 있지 않은지요? 사는 게 힘들더라도 가끔은 쉬어가며 주변을 한 번쯤은 돌아보세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제 사연을 써볼까 말까, 누가 볼까봐 겁내고 고민만 하다가 뜬금없이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빠져서는 치고받고 미친듯 복수하는 매력에 휘감겨 그간 저에게 일어났던 삶의 변화에 대해 공유를 해보고자 글을 보내봐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이고 저희 남편은 저보다 딱 5살이 많습니다. 성인이 된 딸 둘이 있으며 하나는 지방대를 다니느라 지방에서 자취를 하는 중이고, 하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여전히 제 품에서 크고 있죠. 함께 살고 있는 딸아이는 둘째인데 성격이 저랑 똑 닮았답니다. 화를 잘 못 내는 것부터 남들이 스쳐 지나가듯 하는 말조차 쉽게 상처를 잘 받고 또 속상해하는 것까지 말이죠. 누군가는 그냥 소심한 성격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상적으로 쓴소리를 내주고 충고나 조언을 해주면 언제든지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상처가 아닌 위로나 다짐을 하기도 하는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저희 남편이나 첫째 딸처럼 말을 거르지 않고 뱉어내서 남한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라면 애기가 180도 달라지죠. 첫째 딸은 저희 남편 성격을 꼭 빼다 닮았어요. 한 집안에 딱 2대2로 성격이 나눠진 것이죠. 제 딸이야 제 품에서 키우고 낳은 제 핏줄이니 성격이 어떻든 무조건 보듬어주게 되고 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아휴, 제 남편은 제가 정말 상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저랑 성격이 다르던지. 결혼 초부터 지금껏 저는 늘 마음속에서 눈물을 홍수처럼 흘리곤 했답니다. 뭐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부터 내서 같이 있는 사람을 죄인처럼 만들고, 그 바람에 어디 놀러라도 갔다가 신경질을 부리면 온 분위기가 다 암울해져서 노는 기분도 안 들고 어찌나 필터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던지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게 너무나도 일상이었어요. 제가 옷을 대충 입고 동네 슈퍼를 가면 거지도 그렇게 입지는 않는다며 나가서 돈 좀 벌어서 옷 하나를 사 입으라더군요. 다른 집 남편들 같으면 옷을 그렇게 입었을 때 다른 옷이 이쁘겠다며 말을 해주거나 그냥 말을 참거나 하다못해 먼저 옷을 사줄 텐데 늘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류인지 아시겠나요?
또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첫째를 데리고 둘째 출산을 저 혼자 병원에 가서 나왔거든요. 남편은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제 배가 갑자기 아파와서 막 밖에서 급하고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 문을 두들겼는데 글쎄 남편은 샤워하는데 방해하는 거 싫어한다고 제발 혼자 해결을 하라면서 만삭인 와이프가 애가 나올 것 같다고 밖에서 몰래 노크를 해대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한 바람에 전 그냥 첫째 딸을 혼자 안고서 택시 타고서 병원에 갔었답니다. 물론 애를 낳을 때까지 옆에 남편은 없었고 병원 직원분들이 제 첫째 딸을 돌봐야 했던 웃긴 상황까지 연출되었죠. 애를 낳고 제가 정신이 돌아온 후 뒤늦게 연락을 했더니 남편은 애 낳았어? 어쩐지 없더라. 딱 이 한마디 하고는 병원에 오더라고요. 아, 여자한테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전 이렇게 남편한테 와이프인지 아님 생판 남인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취급을 받으며 둘째까지 순산을 했고 그렇게 전 그날로 왠지 모르게 남편에 대한 속상함과 섭섭함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불같고 생각 없이 말하는 그 성격보다 절 더 힘들고 섭섭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과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는데요. 저희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도 아니고 위로 형이 둘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가 장남인 듯이 늘 시댁에서 역할을 하곤 했죠. 왜냐하면 장남 노릇을 못하는 저희 큰아주버님 때문에요. 사실 큰아주버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저희 큰형님 탓이었죠. 왜냐하면 그 옆에는 정말 엄청난 쌍년이었거든요. 큰아주버님과도 어디 술집에서 만나 사고를 쳐서 혼전히 임신으로 결혼을 한 큰형님은 저랑 동갑에다가 작은 형님보다 2살이 아래였어요. 뭐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냐면은 우리 집안에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큰아주버님 성격이 워낙 드셌어요. 정말 남편의 성격은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었을 만큼 큰아주버님은 뇌를 통째로 어디다 맡겨놓고 온 듯이 무개념에 무상식인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 와이프다 보니 시어머님과 시아버님도 큰형님을 대하는 것에 어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큰아주머님이 형님 편을 들면서 덜컥 화를 내버릴 게 뻔했기 때문이죠. 졸지에 시부모님이 자기 눈치를 보자 뭐가 그리 당당했던지 큰형님은 쭉 시댁에서 완전히 갑이 되어 있었죠. 솔직히 큰아주버님 성격이 좋지는 않았지만 자기 와이프 편을 확실히 들어주는 모습만큼은 늘 부러웠어요. 늘 형님은 제사를 지낼 때도 아프다고 혹은 바쁜 일이 있다면서 불참을 했고 제삿날뿐만 아니라 여러 시댁 행사가 있을 때에도 본인 일이 먼저라면서 늘 자리를 비웠어요. 중간에 시부모님이 한 번씩 아프셨을 때에도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작은 형님이 나서서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죠. 그게 좀 이상해 보였던 저는 작은 형님이 불쌍하다며 따라가 옆에서 도와드렸고요. 물론 큰 형님이라고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해내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적어도 모두가 일을 분담하고 함께 해내야 할 순간까지도 나몰라라 하시니 점점 저나 작은 형님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특히나 작은 형님은 큰 형님과 자주 부딪히면서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식의 말싸움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결국 결론은 늘 똑같았어요. 큰 형님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싸우고 불만을 제기해도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작은 형님은 작은 아주버님과의 사이도 시댁 문제로 틀어져서는 거의 각방을 쓰시게 되었죠.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니 시댁 일에는 더욱 소홀하기 시작하셨고 제가 나름 의지하고 있었던 작은 형님까지 시댁에서 모습을 감춰버리신 바람에 시댁의 일은 온전히 막내인 제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큰아주버님께 제사를 확실히 맡으시던지 혹은 정확히 나눠서 돌아가며 분담을 하자고 하다못해 제사 비용이라도 자식 셋이서 분담해 나누자고 확실히 말씀을 드렸지만 완곡히 거절을 당했고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건지 자기 형이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지 말라며 그걸 자신이 하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은 장남인데도 제사를 억지로 시키면 안 되고 지 와이프는 멋모르는 막내 며느리인데 시집 오면서 쭉 맏며느리 노릇을 하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까지 억지로 시켜도 된다는 논리였죠. 정말 어마무시한 쌍놈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제사를 모두 가져왔으면 남편이 절 좀 도와주던가 아니면 몇 없더라도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산 중 일부를 더 제사를 준비하는 값으로라도 혹은 수고비로라도 형님들이 저희한테 더 얹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놈의 망할 남편이란 인간은 제사를 도와주기는커녕 1년에 한 6번 있는 저희 제사를 늘 불구경하듯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형님들은 철저히 연락이 끊겨버린 바람에 저 혼자 딸과 함께 제사상을 모두 차려냈습니다. 중간에 시아버지도 혼자 시골집에 내버려두면 불안하다고 남편이 저하고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아버님을 집으로 데려온 바람에 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기까지 했어요. 그 후 3년 정도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아휴 참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케어하기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식비와 병원비, 간병비로 돈은 돈대로 드는데 형제들이나 형님들이나 아무도 고맙다 혹은 미안하다의 인사를 한 번은 안 하시니 참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덩달아 남편도 남의 일 마냥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무시하고 일이나 시켜대니 마음의 골병이 많이 들었던 시기였어요. 그 후로도 시아버님의 쥐뿔도 안 되던 조그맣던 그 재산은 결국 셋이서 딱 3등분을 해서 나눠 가졌고 저는 제사를 모시고 시부모님을 모신 수고비는커녕 수고했다는 인사도 생략당한 채 그대로 제사까지 혼자 떠맡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식구들의 불러 모아 함께 제사를 지내자고 하지 않은 이상은 그 누구도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죠. 가장 제 옆에 있던 남편놈도 마찬가지였고요. 도움을 주긴커녕 늘 자기 부모한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라고. 안 그럼 부정 타서 안 한 것만 못한다고 면박을 주기 일쑤였어요. TV 뉴스에서 매번 제사상에 피자도 올리고 치킨도 올라간다는 신세대 방식의 제사 소식이 들려오면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저거 다 옆에 애들이 제사 지내기 귀찮아서 얘들한테 꼼수 부린 거야. 저런 년들을 와이프로 둔 남자들은 안 봐도 팔자가 뻔해. 라는 식의 말을 늘어놓았고 그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좋아하시던 단팥빵 하나 올리기는커녕 늘 전통대로 양반 하나 없었던 평민 집안의 조상들을 위해 그놈의 전통을 따라 종류별의 과일과 나물, 육탕과 떡까지 모조리 다 준비를 해 올려야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혹은 귀하디 귀한 제 딸의 손을 빌려 함께 말이죠. 며느리들이 둘이나 더 있는데 내 딸이 이 제사를 도와야 한다니 엄마된 마음으로 정말 눈에서 매번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딸이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냐고 아빠도 안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준다고 이 힘든 제사를 고생하며 최선을 다하냐고 저한테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딸이 옆에서 보기에 엄마가 너무 호구 같고 불쌍해서 답답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전 결코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결혼해서 다른 며느리들이 아무도 안 하니 저라도 어찌 해야겠어서 제 도리, 제 의무라고 하고 있었던 것인데 제 딸이 봐도 호구 같다니 정말로 제 인생에 확 진절머리가 나고 절 이렇게 만든 남편 새끼가 미워서 뜯어 죽이고 싶더라고요. 결국 중간에서 형제들 간의 해결을 제대로 못한 남편의 잘못이 10의 8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도리를 안 한 다른 형제들의 안하뭉이는 잘못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날 후 다음 제사에서는 반드시 나머지 두 형제들 그리고 형님들까지 모조리 불러내 절이라도 한 번은 올리도록 준비한 거 고맙단 소리 한 번을 듣거나 그냥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 때려치기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한마디로 이것들이 날 호구로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속으로라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제사가 다가오기 무려 한 달 전 저는 남편을 통해서 형님과 아주버님들께 연락을 하려다가 역시나 도와주지 않고 제사는 혼자 알아서 하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는 남편을 무시한 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큰형님이고 작은형님이고 그 남편들한테까지 말했어요. 제사를 지내야 하니 한 달 후 제삿날의 약속은 비워놓으라고 말이죠. 뭐 예상했던 대로 모두들 바쁘다 혹은 못 간다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회피했고 둘째 형님만큼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런데 첫째 형님 꼴 보기 싫어서 만나고 싶지가 않다는 솔직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전 그 미안하단 말 하나에 오히려 작은 형님에 대한 일말의 섭섭한 마음을 접어둔 채 그날 큰 형님이 또 지랄을 하면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라는 다소 험한 말을 해대며 큰 형님 무시하고 오시라고 일러두었고 제 말에 약간 통쾌함과 믿음을 가진 건지 둘째 형님은 단번에 알겠다고 오케이를 하셨어요. 한동안 큰형님네 부부를 집으로 오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자꾸만 오기 싫다고 핑계대는 다 큰 성인 것들을 제가 어찌 데려올 수 있을까 싶어 막막했지만 결국 돈이면 다 되더군요.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돈이 슬슬 불어날 것 같아 아버님께 받은 쥐뿔만한 재산이 필요가 없으니 제사를 도와주는 분께 이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니 정말 체면도 없는 건지 그 자리에서 갈게 하고 확답을 주던 대갈통이 텅텅 비어있던 큰형님과 큰 아주버님. 제 입으로 꺼낸 구라였지만 참 그런 구라에 넘어가 생전 안 오던 제사에 오겠다고 하는 이 부부가 한심한 걸 떠나 정말 같은 가족이란 게 한심하고 쪽팔리더라고요. 그렇게 제삿날이 되었고 둘째 형님께서는 내신 그간 제사에 참석도 못하고 큰형님을 핑계로 못 오셨던 것이 제게 미안하셨는지 일찍부터 집에 오셔서는 절 도와주셨어요. 생각보다 차릴 게 많아서 늘 딸과 둘이서 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형님께서 과일을 미리 손질해 와주셨고 남은 몇 가지도 미리 준비를 해오셔서 금방 재료 준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큰형님네는 역시나 제사가 시작될 시간이 조금 지나 집에 도착을 하셨고요. 그 바람에 둘째 형님은 또다시 뚜껑이 열려서는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그간 제사를 안 하려고 한 거야 라며 제게 하소연을 하셨고 저는 그 꼴 저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오늘 모두를 부른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면서 작은 형님께 암암리에 굳건한 눈빛을 딱 발사했죠. 이때까지도 전 사실 제가 뭐라 큰형님과 단판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심 저도 쫄아서는 몸싸움이라도 일어나면 어쩌나 싶어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휴 어떻게 큰형님과 단판을 지을지를 저희 남편이란 새끼가 떡하니 만들어주더라고요. 글쎄 뒤늦게 와서 멀뚱멀뚱 인사도 대강하고 도대체 애인은 밥 말아먹은 건지 잔뜩 차려진 제사상을 보고도 이거 식은 음식 아니야? 뭘 이렇게 많이 했대? 이거 다 사놓고 직접 했다고 생색내는 거야? 라는 성질 팍팍 건드리는 말을 해대는 형님을 향해서 남편이란 놈이 글쎄 그러니까요. 생색은 지 혼자 다 낸다니까 맨날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순간 울컥해서 생색이라니?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이게 생색이라고요?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원래 너 같은 애들이 제사 차리는 거고 형수님처럼 여리여리한 분들은 그냥 옆에 서 계시는 거야. 이건 조상 때부터 이어진 국놀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옆에 큰아주버님은 키득키득 거리고 있고 평소 큰형님과 큰아주버님 욕을 작은형님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작은아주버님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쁘시고 작은형님은 그걸 말이라고 하냐며 눈으로 큰형님네를 죽일 듯 야리고 계시고 제 딸은 저 대신 큰형님 뺨이라도 한 대 때릴 기세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제가 그만 이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참고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와주는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말까진 예상을 못했네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서는 주방용 과일을 손에 칼자루 쥘마냥 쥐고 나왔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던 척기처럼 그걸 손에 쥐고 나오니 큰형님은 지가 찔리는 게 있는지 끼악 하며 비명소리와 함께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웃긴 게 큰아주머님 뒤로 숨었는데 큰아주머님은 지가 숨겠다고 형님을 앞으로 내빼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형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작은 형님의 눈에서 짱 박힌 희열과 분노로 가득 찬 응원의 그 목소리를 말이죠. 그리고는 전 곧장 제상 뒤에 세워놓은 시어머니 살아생전부터 제사했었던 그 병풍을 향해 달려갔고 손에 든 가위로 그 병풍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손으로 한번 푹 찍은 뒤에 조금만 힘을 줘서 아래로 잡아당기니 병풍은 정말 힘없는 종이 마냥 흐물흐물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내 저는 제 손으로 만들었고 작은 형님의 작은 도움을 받은 그 제사상을 큰 형님의 부모를 향해 상을 들어 올려 확 뒤집어 넘겨버렸습니다. 상을 아예 형님네 부부 쪽으로 밀어 던지는 바람에 두 사람은 제사 음식을 덤탱이 쓴 것과 동시에 상에 맞아서 뒤로 쓰러지더군요.
더 웃긴 건 그 뒤에 소파가 있었는데 둘 다 넘어지면 소파에 앉자마자 제사 테이블이 그 위에 떨어져서 무릎을 찧어버렸고 둘 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겨우 테이블을 치웠는데 결국 무릎이 아팠는지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더라고요. 두 년놈들의 꼴을 보니 남은 건 딱 한 놈. 남편 새끼였어요. 순간 감정 주체를 못하고 가위든 손을 쥐고 올렸다가 남편이 으아 하며 나자빠지자 저도 겨우 정신을 차렸네요. 조용히 가위를 내려놓곤 엎어져 있는 제사 음식 중에 제 눈에 바로 띄었던 윗부분이 칼로 살짝 잘려있던 사과와 배를 인정사정할 거 없이 남편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형님께서 어찌나 단단한 알을 사오셨던지 던지고 남편을 맞추는 그 느낌이 너무 알차고 좋더라고요. 던지면서 내가 다시는 네 조상들 제사를 지내나 봐라 하고선 절뚝거리는 큰형님은 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 집 밖으로 쫓아냈고요. 큰아주버님은 와이프가 그렇게 끌려나가니 별 수 없이 말리는 척하며 형님 따라 알아서 집 밖으로 나갔고요. 그 와중에 작은 형님은 재밌다고 깔깔 웃으면서 저를 돕겠다고 제 딸과 함께 거실에 뒹굴고 있는 제사 음식들을 치워주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주저앉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치우고 뭐해 이 새끼야 하고 소리를 꽤 질러 보이니 옆에 있는 작은 형님과 작은 아주버님 눈치까지 살살 보다가 결국 알았어 지금 해 하며 딸을 도와 옆에서 하나둘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기고만장한 저한테 함부로 말을 꺼내던 남편이 제 말에 거의 처음이다시피 수긍을 하고 쫄아서는 백기를 든 것이었죠. 좀 험난하게 결코 쉽지 않게 제 노동을 인정해달라는 투쟁 아닌 투쟁을 벌이게 되었지만 그날 후 저는 그간 저 혼자 제사를 지냈던 것에 대한 울분이 몽땅 풀려버렸습니다. 큰형님을 제 손으로 머리채 잡아당겨 집 밖으로 끌어냈던 그 순간을 아직도 매일같이 자기 전 되새기며 마음속에서 올레를 외치고 있어요. 작은 형님은 그날 후 저에게 제가 은인이라고 저 같은 동서를 둬서 너무 든든하다며 제사를 지내도 좋고 안 지내도 좋고는 제 마음인데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젠 자기가 꼭 도와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왜냐면 큰형님이 절대 무서워서 못 나타날 거 아셨기 때문이죠. 그 말에 혹해 제사를 하면서 작은 형님과 큰형님 뒷담화까지 실컷 하고 싶었으나 남편도 인정 안 해주던 저의 노동이었기에 후련하게 제사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앞으로 네버 우리 집에선 제사가 없을 거예요.